이제 2단계로 가요. 이제는 학생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예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혀 없다는 아니고요. 단 개인 간 국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개인 간이 뭐예요? 선생님과 나와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는 그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내용이 이제 점점 내 안에 개인 내 수준에서 다른 중재자의 도움을 조금씩 적게 받는 과제로 수행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 이들이 학생 내에서 완전히 발달이 되어 자동화 또는 내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주도성이 준비되고 실행되기 시작하는 과도기적 단계고요. 3단계 가면 과제 수행이 완전히 발달돼서 내면화 자동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 없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과제를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단계죠. 삐아즈로 말하면 뭐가 생성됐다? 스키마가 생성됐다라는 거죠. 이때 타인의 도움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기 통제와 사회적 통제를 벗어나 자기 주도적 학습이 자유로이 가능하도록 가만히 내비두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새로운 능력의 발달을 위해서 나 뭔가 다시 도움이 필요해 하는 4단계가 왔을 때, 탈자동화 단계가 왔을 때 새로운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근접 발달의 순환 과정을 거치도록 따라서 어려움이 왔을 때 더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을 찾게 되는 시기가 오면은 다시 1단계로 넘어오는 거죠. 이처럼 순환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데요. 중요한 건 바로 밑에 줄 교사의 적절한 도움 여하에 따라 이를 넓히거나 좁힐 수 있으며 또한 가속화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현재의 발달 수준만이 아니라 학생의 잠재적 발달 수준까지를 포함한 근접 발달 영역을 고려하여 학생을 교육해야 되며 잠재적 발달 수준이 또 다른 실제적 발달 수준이 되고 그에 따라 기본의 발달 영역이 새로운 근접 발달 영역으로 나아가면서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는 순환 과정의 역동성을 생각할 때 항상 학생들의 현재 수준과 잠재성을 고려하여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라는 거를 스스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으로부터 점점 스스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발달을 하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거를 그 기회를 이행한다고 하죠. 이런 내용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근접 발달 영역의 특징이 뭐냐 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글에서 이제 사실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즉 다음 페이지에 가면 비고츠키가 독특한 전문하고 나타내는데 비고츠키가 사실 설명한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동들의 이미 발달된 수준 파악을 넘어서 앞으로 발달할 수 있는 수준에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비고츠키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잠재적 발달 수준이죠. 근데 이거는 멀리 내다본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이 가능하지 학생은 현재 이 수준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따라서 비고츠키에게는 교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반대로 삐아제 입장에서는 실제적 발달 수준, 즉 그러나 삐아제의 경우 균형화 이론을 통해서 학생이 동화 조절을 통해 균형화 과정을 논하고 학생의 인지 발달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는 적절한 자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따라서 아동의 수준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동이 어디까지 발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비고츠키는 아동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런 높은 수준에서 우리가 자극을 줘야 된다면 삐아제는 현재 이 아이에서 파생되는 수준이 무엇이냐에서 자극을 줘야 된다. 이런 걸 알고 계시고요. 또한 브루너가 EIS를 통해서 강조한 지식의 표현 양식의 경우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기호잖아요. 이거 역시 단기간에 언급하지 않는데 이 점에서 비고치기가 제기할 수 있는 잠재 발달 수준, 현재 아동이 발달할 수 있는 한계 수준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 삐아제와 비고치키를 먼저 좀 비교해 놓은 글이 좀 있었네요. 또 비고치키와 삐아제의 차이점은 근본적으로 아동의 인지 발달의 메커니즘과도 관계가 된다. 뭐겠어요? 삐아제는 인지 발달이 정확하게 4단계다. 근데 비고치키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죠. 따라서 그 바로 밑에 보면은 한 4줄 정도 내려가면 즉 아동이 능동적 활동을 통해서 지식 성장을 하게 된다는 점은 공통점이 되지만 어디까지 성장할 것이냐. 비고치키는 관심이 없었다. 그냥 많은 관심을 갖고 교육적으로 활용 가능함을 논한 반면 삐아제는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비고츠키 수학학습 신장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건 모방입니다. 비고츠키에게 있어서 아동에게 모방의 대상은 교사나 더 높은 수준의 동료 학생이며 이들을 처음에는 모방하다가 아동에게 내면화되었을 때 잠재적 발달 수준이 실제적 발달 수준이 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어쩌면 폴리아의 입장에서 수학 교육의 첫 단계는 교사에 대한 모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프로이덴탈 설명할 때 안내는 재발명이라고 할 텐데 이때도 모방. 그렇다고 해서
모방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모방이 뭐다?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그 모습이 하나의 큰 모델이 돼서 나에게 자극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 잘 참고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서 한 5줄 정도 내려갈게요. 그러면 비고치키 이론은 현재 수학 교육에서 아동들에게 학습을 위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 어떤 특정한 수준의 아동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수학 내용이나 표현 등을 보여준다면 이는 아동이 학습을 하기 위한 동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니까 그 부분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학 교육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과학적 개념의 발달 부분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참고를 한다면 맨 아래 비고치키는 좋은 교육이란 발달에 앞서 나아가서 그 발달을 유도하는 교육. 따라서 아동이 발달했으니까 교육을 하자가 아니라 아동의 발달이 이럴 거니까 교육을 통해서 그 발달을 강조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삐아제하고 좀 구별되는 건데요. 삐아제는 아동이 10살이 되면 10살에 맞는 교육을 하자 이렇게 되는데 비고치키는 아동에게 교육을 통해서 10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렇게 보고 있는 글이다라는 거 앞뒤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비고치키는 삐아제 이론의 실제적 발달 수준을 인정하면서 잠재적 발달 수준 GPD 그리고 여기에서 비계 설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갈리모와 타프는 4단계로 보고 있고요. 이때 세 번째 단계가 내면화 자동화로서 학생이 이제 실질의 발달 수준이 되면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스키마가 있는 단계가 되고요. 내가 자극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면서 순환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뭐 어느 쪽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삐아제는 이랬다, 비고치킨 이랬다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